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젊은 커플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은 25살의 코디 존슨, 그리고 신부는 22살의 조던 그레햄. 두 사람은 1년 전쯤 같은 교회에서 친목을 위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만났습니다. 평소 남을 좀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성 코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신실했던 여성 조던.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커플이 생기니 다들 기뻐했고 두 사람의 연애를 한껏 응원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디는 자신의 가족에게 조던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좀 이르지 않나 싶었지만 다행히 조던 또한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기에 이후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2013년 6월 29일 결혼식 당일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야외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양쪽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부의 친구 킴벌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 신부의 최측근으로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와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신부였던 조던이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걸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 결혼이 예정된 이래 친구 킴벌리는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모든 결혼식의 하나하나를 도와왔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신났고 행복해하며 해왔는데 웬일인지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자신의 친구가 불안해하는 것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그녀가 딱 보게 된 게 있어요. 신부 조던이 웬일인지 신랑의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손만 잡고 있을 뿐 남편의 눈을 피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친구로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조던에게서 전화가 왔고 친구 킴벌리는 어제의 첫 신혼밤이 어땠냐면서 짓궂게 묻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던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식을 올린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녀는 벌써 약간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젯밤은 정말 악몽이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이나 그녀의 불안과 후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조던은 남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는 오늘 밤은 생리를 한다고 말해서 피해야 할 것 같다. 억지로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미칠 것 같다. 라는 등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즉, 조던이 결혼은 했지만 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독실한 신자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치러졌고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부부 사이에 두려웠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이후 8일 만인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남편 코디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데요. 이럴 애가 아닌데. 어머니는 아들이 바쁜가 싶었지만 이내 걱정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직장의 확인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와요. 코디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가장 처음으로 전화를 건 건 새 신부 조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마저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한 채 아들의 집에도 가보고 근처 친구 집에도 가보지만 코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조던, 그러니까 며느리의 직장 근처에 가보기로 하는데 어라? 저 멀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아니 지금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가족은 먼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코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내인 조던입니다. 실종 바로 전날 두 사람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조던은 증언하는데요. 이후에 남편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남편이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했고 곧 돌아오겠다고 나간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러면 그 지인들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에게 재차 묻게 되는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경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녀의 답은 일관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혹시 부부 사이에 싸움이라도 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해 전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친구 킴벌리에게는 전날 남편과 싸우다가 팔에 상처가 났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이 경찰이 아내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동안 코디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났고 그의 가족과 지인 친구들은 이 신혼부부의 집에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마지막으로 같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아내 조던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요. 아니 그런데 조던의 행동도 좀 이상해집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상당히 언짢아 하면서 급기야 화를 내고 손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까운 친구였던 킴벌리조차 아니 그녀가 실종된 남편을 정말 찾고 싶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두가 코디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을 때쯤 실종 며칠 만에 갑자기 조던이 신랑 친구를 찾아와서 하는 말, 저한테 이상한 이메일이 왔어요. 이 의문의 이메일은 메일 주소가 없고 자기 자신을 토니라고 지칭하는 한 남성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메일에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조던이 실종된 날 같이 있던 친구다. 그런데 사실 그날 근처 국립공원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코디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메일을 이제 코디 친구에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메일을 받아든 친구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라면은 뭔가 내 친구 코디가 다쳤을 수도 있고 하물며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순간 메일을 건네준 아내 조던의 얼굴을 잠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는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전혀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요. 친구는 서둘러서 그녀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이 의문의 메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던이 형사에게 말하죠. 편지에서 보면 그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수색은 그만해도 되겠네요. 이 발언에 경찰 또한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거나 최소한 남편의 실종에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종 4일째, 갑자기 또 조던이 남편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국립공원 산에 같이 가서 남편 찾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실종된 친구를 찾는데 그들은 흔쾌히 응했고 서둘러 달려가서 약속 장소에서 아내 조던을 만나게 되는데 다들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죠. 조던은 마치 산에 하이킹이라도 가는 듯 선글라스를 끼고 환히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그 누구보다 약간 좀 들떠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찾으러 산에 가는 길인데도 말이죠.
이후 산속을 수색하던 일행은 혹시 사람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질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코디 하고 이름을 불러보는데, 그러다 누군가 조던에게 우리 저쪽 방향으로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조던이 답하기를,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갈 만한 곳을 알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그녀를 따라서 그쪽으로 향했고, 조던이 계속 가다가 발을 멈춘 곳은 루프라고 불리던 곳으로 가파른 절벽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조던은 일행을 보면서 절벽 밑을 가리키고는 제 생각엔 남편이 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고요. 이후에 누구보다 빠르게 절벽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둘러 일행이 그녀를 따라서 이 험난한 길을 내려가는데 얼마 후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이 음성은 남편의 시신을 찾았다는 조던의 음성이었습니다. 남편 코디는 약 900m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 했고요. 머리가 먼저 하강하면서 두개골이 손상되었고 이미 시신은 이곳저곳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코디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빠르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장례식은 그가 결혼식을 치른 지 16일 만에 치러진 일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코디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조던이 분명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요. 그도 그럴 것이 조던 아내는 장례식 내내 폰을 붙잡고 통화를 했고 결코 슬픔에 찬 어떤 남편을 잃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또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코디의 죽음 자체가 사고사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죽은 코디가 실종 전날 친구에게 아내가 자신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벤트? 또한 그 익명의 주소로 받았다는 수상한 이메일 기억하시죠? 경찰이 이걸 집요하게 추적했고 IP 주소를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조사 끝에 알아보니 그곳은 조던의 새아빠네 집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제 경찰은 절벽에서 코디가 떨어진 날 아내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해당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의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빙고!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보됩니다. 즉 그건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된 것이었죠.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조던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당신을 코디 존스 살인죄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짜 이메일을 쓰고 남편의 시신만 다른 사람들이 찾게 만들면 이 모든 게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이코패스일까요? 경찰에게 순순히 자백을 시작한 조던은 사실 남편이 그 산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곳에 따라갔는데 위험한 절벽같이 보이는데 남편이 괜히 자기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증명해 보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천으로 눈을 감싸도 자기는 여기서 안 넘어진다고 우겨서 그걸 가지고 좀 말다툼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남편이 결국 눈을 이렇게 가린 채 한쪽 팔로 아내를 붙잡고 절벽을 걷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팔을 헛디뎌서 떨어지려는 상황이 생겼고 이에 아내였던 조던도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남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자백 스토리를 내뱉게 되죠.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던과 죽은 코디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던의 말처럼 남편이 실수로 추락을 했고 자신은 단지 살려다가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에게 쉽사리 살인이라는 죄목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던이 분명 사전에 모든 걸 계획하고 남편에게 뭔가 이벤트를 해줄 것처럼 눈을 가리고 산으로 유인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다행히 조던이 자기가 처음에 했던 이 자백이 거짓이라고 시인하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이 단독으로 남편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을 향해 서 있던 남편 코디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후 조던 그레햄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에 부과되는 1급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고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8일 만에 실종된 남편, 그리고 신부의 살인, 16일 만에 치러진 남편의 장례식.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한 코디의 엄마는 아직도 범인 조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였냐고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결혼을 하겠다고 했냐고요. 한 여성의 결혼에 대한 미성숙한 결정, 그리고 비이성적인 선택이 소중하게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맘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받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도시 메이사. 이곳은 미국에서 아주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높은 수준의 치안을 자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래전부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런 명성에 거대한 오점을 남긴 유명한 사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때는 1999년 메사에 살고 있던 한 화목한 가족, 아버지 다리앤 빅스, 어머니 트레이시 빅스, 그리고 사랑스러운 3명의 자녀까지 이들이 단란한 빅스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첫째 딸 11살이던 미켈은 어릴 때부터 학생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전 과목 A를 받는 그야말로 우등생이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를 좋아했고 또 그림 그리기에 소질을 보였는데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저는 디즈니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야무지게 말하는 소녀였죠. 또한 9살이던 둘째 킴버, 언니와 2살 차이인데 워낙 터울이 적다 보니까 아주 친구 같은 자매로 자라나게 되죠. 그러던 1999년 1월 2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미켈과 킴버 자매가 부모님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달라고 졸랐던 자전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기뻐했고 그대로 숙제를 미룬 채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죠. 멀리는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도로였고 이 자매가 자전거에 번갈아 한 번씩 올라타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었는데요. 좀 멀리까지 가보기도 하고 또 같은 자리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죠. 곧이어 이 동네 애들까지 다 모이면서 아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가끔씩 동네에 오는 아이스크림 트럭인데요. 한 번 올 때마다 동네 아이들이 다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죠. 미켈과 킴버 또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전거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트레이시가 딸들한테 각자 25센트, 하나로 한 300원 정도 되는 동전을 각각 나눠주었고요. 자매가 다시 거리로 나와서 아이스크림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트럭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음악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후 5시 반. 초저녁이었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하늘이 아주 금방금방 어둑해지는 듯 합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거세지면서 이 자매와 함께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하나둘씩 포기하고 집으로 향하게 되죠. 어느덧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붐비던 거리는 이제 미켈과 킴버만 남았고 텅 비어버렸어요.
킴버가 언니한테 이제 집에 가자, 돌아가자 라고 말했죠. 하지만 미켈은 좀만 더 기다려보면 아이스크림 차가 올 거다 라면서 엄마가 돈도 줬으니 기다리자 라고 하는데요. 이때 동생은 추위를 좀 심하게 느꼈고 그러면 언니 내가 잠깐 집에 가서 코트를 가져올게 라면서 홀로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이때요, 자매가 서 있던 길목에서 집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잠시 후에 동생 킴버가 집에 혼자 들어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냐 너네 언니도 데리고 들어와라 이제 집으로 와라 하면서 아이를 다시 밖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어라? 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이 잠깐 집에 다녀오는데 걸린 시각은 고작 90초였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언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미켈이 떨어뜨린 게 분명한 25센트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게다가 길가엔 부모님이 새로 사준 자전거도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선 미켈이 금세 사라진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자전거 바퀴가 여전히 팽팽 돌아가고 있었고요. 동생 킴버는 처음에 언니가 놀려주려고 숨었나 싶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녔죠. 근데도 여전히 너무 고요한 거리입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엄마한테 언니가 사라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켈이 아이스크림 트럭을 기다리던 그 장소는요. 자매가 평소에 항상 트럭이 올 때마다 서 있던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집에서 불과 몇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여기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이 동네 앞집 옆집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우리 딸 왔었냐 라고 묻게 됩니다. 다들 어리둥절하는데요.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난 저녁 6시 15분 엄마는 어딘가 쎄함을 느끼고 즉각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은 미켈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즉각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바퀴가 계속 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페달을 빠르게 밟다가 발을 떼면 관성으로 인해서 바퀴는 계속 회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켈이 동생이 떠난 후에 나도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는데 이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려졌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동시에 바퀴가 미처 멈추기도 전에 킴버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건 미켈을 분명 차로 이렇게 빠르게 데려갔다는 거고 아직 멀리 떠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유괴 사건으로 이걸 전환했고요. 인근을 모두 방문하면서 대대적인 신문을 이어갔죠. 사실 이때가 아주 늦은 밤은 아니었잖아요. 초저녁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 동네에 누군가 현장을 목격했을 법도 합니다. 근데 너무 한탄스럽게도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아예 비명소리조차 들었다는 이가 없었죠. 실종 1시간이 지난 시점, 미켈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곧이어서 너도 나도 돕겠다면서 수백 명의 주민 수색대가 구성이 됐죠. 고맙게도 다들 한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요. 또한 이 현장에 경찰견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미켈의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 경찰견이 미켈이 사라진 그 지점만 이제 뱅뱅 맴돌 뿐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미켈의 흔적이 바로 여기서 끊겼다는 뜻이겠죠. 자동차로 납치됐다는 게 확실합니다. 즉각 헬리콥터가 띄워졌고 인근 6개의 도로가 모두 봉쇄되면서 지나가는 차량 하나하나 다 탐문하게 되죠. 사실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모두가 아주 신속하고 결속력 있게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그 어디서도 미켈의 흔적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유괴 다음 날, 경찰은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메사시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트럭 판매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메사의 그 동네에 갔다는 업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 아이스크림 차 소리는 뭐였을까요?
결국 경찰은 자매가 다른 소리를 착각한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갑자기 제가 봤던 그 범죄 관련 미드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어린이만 이 대상으로 물색을 하던 범인이 아이스크림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음악 소리를 내고, 그 중에 이제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막 찍어놨던 그런 장면인데요. 미드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경찰은 수색 끝에 용의자 한 명을 지목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바로 미켈의 아버지였죠. 미켈의 아버지 다리언이 용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미켈이 실종된 시각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냐? 직장에 있었다 라고 진술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회사는커녕 회사 근처에도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사실 경찰이 아버지가 회사에 있었다라는 이 말조차 좀 믿지 않고 조사를 더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내내 다리언 아버지의 태도가 굉장히 좀 냉담했기 때문입니다. 11살 자기의 첫째 딸이 사라졌는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리언이 덤덤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여러 차례 거짓 반응이 나와요. 결국 친아버지가 용의자로 몰리게 되자 그제서야 다리언이 분노하면서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 사실은 사건 당일에 그가 자신의 행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각에 그는 내연녀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하필 그날 딸이 실종되면서 강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불안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최소한 아버지가 용의자라는 그건 배제가 되죠. 자, 다음으로 경찰이 주시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켈 집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살던 이웃 디 블레록이에요. 디 블레록. 무엇보다도 성폭력 그리고 아동 성추행 혐의까지 여러 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 전과 때문에만 지목된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수잔이라는 여성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수잔은 미켈이 유괴당한 후에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디 블레록에게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요. 블레록이 수잔 집에 몰래 침입을 하더니 그녀를 목졸라 기절시켰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는 수잔이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현장을 떠난 건데요. 이때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그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블레록이 덜미를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전과도 있었고 거기에 범죄 본능을 참지 못하고 살던 이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미켈과 안면이 있었는데요. 미켈이 그의 바로 옆집에서 그간 피아노 레슨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미켈이 사라지고 얼마 후에 그는 근처에 살고 있던 범죄자가 누가 있느냐 딱 리스트를 빼봤는데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발생 시각에 아내가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면서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밝혀진 건데 아내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켈이 실종되던 그날 아내는 남편이 있는 차고로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록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볼 일이 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아내가 별 수 없이 1시간가량 남편 근처를 아예 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사이에 블레록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그 행방은 누구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정황만 있을 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록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고요. 이때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수잔이었는데요. 수잔이 블레록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이 아이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러면 나는 나와 관련된 그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에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미켈의 부모님 또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지만 블레록은 끝까지 나는 미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결국 블레록 또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용의자는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켈의 아버지에게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가 미켈을 납치했다. 딸을 간절히 찾고 있던 아버지로서 이것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발신지를 추적했고요. 알아보니까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피닉스라는 곳에 한 가정집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이게 정확히 확인됐어요. 경찰은 이 집에 미켈이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는데 메일의 발신자는 12살짜리 꼬마아이였죠. 장난 메일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런 거는 부모를 2번 죽이는 일인데요. 그렇게 희망은 금방 꺼져버렸고 수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미켈 빅스 실종 사건은 미국 역사상 수색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건으로도 기록됩니다. 그 어떤 유괴 납치 사건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90초 안에 사라진 이 소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하나의 단서를 찾길 바랬지만 정말 너무도 답이 없었죠. 그렇게 실종 5주년이 되던 해인 2004년입니다. 미켈의 부모님은 결국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미켈이 없는 이 하얀색 관에는 아이가 좋아하던 보라색 꽃을 올려두었고요. 부모는 그렇게 눈물로 딸을 떠나보냈죠. 수사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실종된 지 19년이 지난 2018년 3월 위스콘신주입니다. 그곳의 니나라는 도시에서 아담 스튜르벨이라는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죠. 참고로 이 니나라는 도시는요, 미켈이 살았던 메사로부터 2253km 떨어진 아주 먼 지역입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을 기자라고 밝히면서 얼마 전에 걸스카우트 후원금 박스 속에서 $1 지폐를 발견했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고 말하는데요. 경찰서로 문제의 지폐가 도착했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얼핏 보면 평범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자리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미켈 빅스예요.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납치당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일단 이 지폐가 2009년에 인쇄된 지폐입니다. 그때는 미켈이 실종되고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만약에 이 메모를 쓴 사람이 정말 미켈이라면 이 메모를 썼을 때의 나이는 적어도 21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폐에 쓰여진 이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과연 20대 성인이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글씨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켈이 살아있고 그동안 뭔가 어딘가에 감금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니나시에 있던 경찰이 이건 실제로 미켈이 남긴 걸 수도 있지 않아? 하면서 이 가정하에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미켈의 여동생 킴버가 아니 이 지폐가 정말 진짜입니까? 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언니 미켈의 이름 철자는 M-I-K-E-L-L-E 미켈입니다. 그런데 지폐에는 M-I-K-E-L 뒤에 L-E가 빠져있죠.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언니가 자기의 이름 스펠링을 헷갈리는 실수를 했다? 동생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그러했던 것처럼 이건 누군가 잔인한 장난을 한 거라고 분노했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 지폐가 조작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미켈이 쓴 거라 하더라도 경찰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종된 매사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거기까지 이게 만약에 도착할 때까지 이미 수많은 사람이 손을 거쳤을 겁니다. 그 경로를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고민하던 경찰은 너무 찝찝하지만 결국 이 지폐가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9년 만에 극적으로 나타난 미켈의 자취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악명 높은 미해결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 90초, 너무도 짧은 시간, 그 90초 안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충격, 또 미스테리함 때문에 언론과 대중에 참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한편 동생 킴버는 20년이 넘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그날 언니를 혼자 두고 온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면서 막 그 설레어 하던 언니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진처럼 성인이 된 언니 미켈의 추정 모습, 몽타주를 각종 인터넷, SNS에 게재하면서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90초 만에 사라진 소녀. 23년이 흐른 지금 미켈 빅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로 살아있는 미켈이 지폐에 그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린 간절한 구조 메시지를 놓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